지금 이 순간 독일이 떨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독일 방산이 우리나라 잠수함 한 척 때문에 자국 군대에 쓸 물건까지 뺏어서 경쟁 상대에게 먼저 주겠다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캐나다가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의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일촉즉발 갈등 속에서 원유 수출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우리 장보고 3잠수함을 지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방사는 싸고 쓸만한 물건을 파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제, 미국제, 프랑스제 무기를 살 돈이 없는 나라들이 차선책으로 고르던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 많은 캐나다가 에너지 강국 사우디가 우리 잠수함을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 것만이 아닙니다. 독일은 설계도는 훌륭하지만 실물이 없습니다. 영국은 납기가 늦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당장 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물건을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가격에 넘겨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 희소한 자리에 대한민국이 올라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의 끝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캐나다 안에 한국형 조선소를 짓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수리와 정비까지 맡겠다는 계약입니다. 잠수함 한 척 팔고 끝이 아니라 캐나다 경제 안에 한국의 DNA를 심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방산주를 단기 테마주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가 왜 나토의 전통을 깨면서까지 한국 잠수함에 손을 내밀었는지 그 충격적인 배경부터 시작합니다. 캐나다는 부자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세계 상위권, 천연자원 세계 최대 보유국, 나토의 핵심 회원국. 그런 캐나다가 왜 굳이 한국 잠수함을 사려고 할까요?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말입니다. 답은 단 하나, 시간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들은 지금 거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바닷속을 지킬 잠수함이 없는 겁니다. 빨리 줘야 합니다. 그것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걸로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최대 방산기업 티센크루프가 내세운 잠수함은 스펙상으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납기가 문제입니다. 계약하면 빨라야 10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자국 해군 물량도 제때 못 맞추는 상황입니다. 캐나다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독일이 자국 해군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물량을 캐나다에 먼저 주겠다고 한 겁니다. 자기 군대보다 수출 계약을 우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국과의 경쟁이 절박하다는 방증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장보고 3잠수함은 이미 우리 해군이 실전 운용 중입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실물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검증이 끝난 물건입니다. 계약 후 납기도 독일보다 수년 빠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에 잠수함만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땅 안에 직접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겠다는 패키지 제안입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일자리 수출이자 기술 이전이자 30년짜리 동반자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토 역사상 아시아 국가 무기를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이 계약. 현재 한국과 독일이 50대 50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왜 지금 잠수함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그게 왜 하필 한국 잠수함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 살벌한 지정학적 계산을 공개합니다. 하루에 1000만 배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수출하는 원유의 양입니다. 그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길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불과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사우디 경제는 하루아침에 멈춥니다. 그 해협 건너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수십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개적으로 위협해왔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원유가 못 나가면 왕실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중동 개입 의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었던 우산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자체적으로 바닷속을 지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찾기 시작한 것이 잠수함입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얕은 수심의 페르시아만에서도 운용 가능해야 하고 무더운 기후에서도 성능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의 대잠 탐지망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보로 떠오른 것이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유리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유럽산 무기는 인권민주주의 조건이 붙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실용적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술 이전 범위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우디의 장보고 3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 가격이 약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수량이 여러 척이라면 조단위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잠수함 수출의 진짜 돈은 따로 있습니다. 판매 금액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 지속되는 수익원이 있습니다. 바로 유지보수 사업, MRO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기 점검, 부품 교체, 성능 개량이 계속됩니다. 그 비용이 초기 구매 금액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한번 팔면 30년 동안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방산 선진국들이 절대로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된 건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최강 수준에 오른 건 우리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실제 전쟁 위협 속에서 매일매일 무기를 갈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지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유럽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방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평화의 배당금을 챙기겠다며 방산 투자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무기가 필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만 있을 뿐 평화협정은 아직도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미사일을 쐈고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30년 동안 유럽이 방산 근육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매일 훈련하고 매일 개발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무기를 검증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량했습니다. 설계도 위의 무기가 아니라 실제 바다와 하늘에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어 온 겁니다. 여기서 천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가 노르웨이 수주 경쟁에서 독일을 꺾었습니다. 독일이 내세운 무기는 스펙상으로는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독일 것은 아직 실물이 없었습니다. 설계도만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천무는 이미 실사격 검증을 마친 실전 무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약속된 날짜에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지금 K방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있다는 것, 검증됐다는 것, 제때 준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구매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지금의 실력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고치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출 전략이 아니라는 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이 굳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걸까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안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서 거꾸로 준비합니다. 한국 방산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 울산, 거제. 우리나라 방산 생산 시설의 상당수가 한반도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한 발이 이 지역을 겨냥한다면 생산 라인이 한순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순간에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가장 먼저 위협받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해외 현지 공장은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캐나다에 조선소를 세우고 호주에 생산 거점을 만드는 건 단순히 현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멈추지 않는 제2의 생산 기지를 전 세계에 분산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방산 공급망의 분산화,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여기에 락인 효과가 결합됩니다. 락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관계를 맺으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구조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폰을 쓰다 보면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에어팟이 전부 연결됩니다. 다른 폰으로 옮기고 싶어도 모든 것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 떠납니다. 방산도 똑같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사면 부품도 한국 것을 써야 합니다. 정비도 한국 기술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도 한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한국 없이는 그 잠수함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구매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방산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캐나다와의 계약에 현지 조선소 건설이 포함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캐나다 땅에 한국식 조선 기술과 생산 시스템이 심어지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한국의 협력이 필수가 됩니다. 계약서 한 장이 30년짜리 동맹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서게 됩니다. 안보 생태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 들어온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한국과 운명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자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연결될까요? 지금까지는 전략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돈 이야기 차례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입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3년에는 34억 달러였습니다. 10년 만에 4배 이상 뛴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이 수치가 다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출 품목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소총, 탄약, 군복 같은 저부가가치 품목이 주력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잠수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척당, 문당, 발당 수천억 원짜리 고부가가치 무기체계가 수출의 중심이 됐습니다. 단순히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파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K방산 3.0 시대입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협력업체가 수백 곳에 달합니다. 창원의 기계부품 공장, 울산의 전자장비업체, 거제의 조선기자재 회사들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면 이 공장들이 돌아가고 이 지역 일자리가 살아납니다. 방산은 단순한 무기 산업이 아니라 지역 제조업 전체를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산주를 테마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 나오면 사고 조용해지면 파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방산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방산 계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기술 검증, 정치적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한번 계약이 성사되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산주는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향후 20년에서 3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 산업입니다. 배당이 꾸준하고 수주 잔고가 쌓이고 매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 보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 환율, 수주 경쟁 실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조적 흐름, 즉 납기, 경쟁력 실전 검증, 락인 효과, 현지화 전략이 모두 맞물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수주가 임박했다고 읽어야 할까요? 그 실전 독해법을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읽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는 캐나다 총리 방한이라는 뉴스를 보고 그냥 넘깁니다. 외교 행사겠거니 합니다. 그런데 방산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르게 읽습니다. 총리가 직접 온다는 건 실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 간 만남은 서명 직전의 의전입니다. 방산 계약에는 반드시 정치가 붙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무기 거래는 기업 간 계약이 아닙니다. 국가 간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 직전에는 반드시 정상 외교나 고위급 회담이 먼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알면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읽어야 할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 간 상호 방문입니다. 특히 방산 협력이 의제에 포함됐다는 언급이 나오면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에너지 협정 체결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에 액화천 연가스를 수출하는 에너지 협정이 방산 계약과 패키지로 묶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세 번째, 현지 언론의 잠수함 관련 보도입니다. 상대국 언론에서 자국 잠수함 도입 관련 기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여론 조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계약 발표가 머지않은 겁니다. 사우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우디 국방협력회의, 왕세자의 방한 또는 한국 국방장관의 방사우디 일정이 잡히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뒤에 방산 소식이 따라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수주는 발표되기 전까지 철저히 비밀입니다. 협상 내용이 외부로 새나가면 경쟁국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루머와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적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수십 건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인도, 페루. 한국 방산의 무대는 이미 전 세계로 펼쳐져 있습니다. 캐나다와 사우디는 그중 가장 크고 상징적인 두 개의 무대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독일제 카메라, 일제 가전제품, 미제 자동차가 최고였던 시절을.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외제 물건을 동경했습니다. 우리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일이 우리 잠수함을 이기려고 자국 군대 물량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무기 도입을 검토하면서 그 상대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원유 수출로를 지키는 최후의 카드로 우리 장보고 3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은 결과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은 단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재무장 추세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구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깨웠고 중국의 팽창이 아시아를 긴장시키고 중동의 갈등이 사우디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불안이 대한민국 방산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산주를 보실 때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조, 납기, 경쟁력, 실전 검증, 락인 효과, 현지화 전략, 30년짜리 MRO 수익 구조. 이 큰 그림을 보십시오. 단기 시세가 아니라 20년 뒤 이 산업이 어디에 서 있을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방산은 이제 싸구려가 아닙니다. 세계가 줄을 서서 사려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만든 나라에서 살고 계신 것,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방산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폴란드 수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